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입니다. JT 북클럽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뇌과학자 김대식 박사 저서 메타버스 사피엔스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왔죠. 단순히 가상세계라는 의미를 넘어 조금 실체적인 개념을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피엔스는 인류를 지칭하는 학명으로 사용된 만큼 이 다가올 가상세계 속에서 삶을 구현하게 될 인류의 모습, 어떻게 자리 잡을까, 이런 예측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또 하나의 현실, 두 개의 삶,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인류,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7개 장으로 나뉘어 있고 159페이지로 그리 두껍지는 않습니다. 한번 손에 잡으시면 금방 정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내용 이해를 돕는 시각 자료들이 있어서 읽기에 수월합니다. 1장부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탈현실화의 시작, 꿈, 그리고 시뮬레이션,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들, 기계가 만들어내는 현실들, 30만 년 동안의 고독, 몸을 가진 인터넷, 21세기 대항해 시대. 이 저자인 김대식 박사는 뇌과학자고 카이스트의 전기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뇌과학, 뇌공학, 인공지능으로 뇌과학 최신 연구 성과 또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해 오신 분입니다. 1장 거대한 탈현실화의 시작을 열면 이 책이 나온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 세상이 매번 크게 달랐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발생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들이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다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소제목 가속화되는 분열 12페이지 탈세계화와 신냉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가속화될 트렌드 탈세계화, 신냉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들고 있습니다. 20세기 커다란 트렌드 중 하나는 세계화였죠.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한때 세계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는데 20세기 후반에 특히 1990년부터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탈세계화와 동시에 21세기에 우리는 새로운 냉전, 신냉전도 함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작금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대만의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국발 뉴스들 이런 얘기들을 짚어보면 저자의 인식이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이어서 가속화되는 위기, 정체성 위기와 기후위기라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정체성 위기라는 또 다른 커다란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는 겁니다. 난민들 기억나시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피난한 일들. 이 난민들을 맞이한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국민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인을 위한 나라여야 하지 않을까? 프랑스는 프랑스인을 위해, 독일은 무엇보다 독일인을 위한 나라여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젠 이런 질문들을 답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정체성 위기와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미래의 위기는 당연히 기후위기라고 또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1960년대 그리고 1990년대처럼 미래를 낙관하며 더 나은 세상을 그리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우리가 발딛고 있는 20세기의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가속화되는 도피, 탈현실화,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이 메타버스 사피엔스란 제목을 갖고 있는데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두드러지기 시작한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탈현실화라고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흐름이죠.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 세상이 뒤덮이다 보니 화성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현실로 도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현실화야말로 코로나 이후 가장 급격하게 가속화될 트렌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아래 급격한 탈현실화가 진행 중인데요. 제페토에서 명품과 자동차를 사고 팔며 이프렌드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까지 아날로그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에서 상품을 거래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과학기술을 고려하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너무 빨리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기술로는 디지털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관련 영상만 찾아봐도 곧 알아차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허접한 수준이죠. 그럼 왜 부족한 기술을 감수하고서라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아날로그 현실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카이스트에 처음 부임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면 수업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술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봄학기가 시작되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단 일주일 만에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이 전환됐습니다. 물론 처음 한 달 동안은 엉망이었죠.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시스템은 점차 업데이트되고 교수들과 학생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나 나타났어야 하는 메타버스가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이와 비슷하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도대체 현실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할까? 탈현실화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메타버스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꿈 그리고 시뮬레이션. 현실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디지털 현실로 도피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도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우리는 메타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흥미로운 질문들을 따라가 봅니다. 현실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멍청해 보일 정도로 단순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눈 떴을 때 보이는 세상이겠죠. 그렇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질문해 봅시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는 건 과연 어떤 과정일까요? 어떻게 우리 머릿속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중해가 들어오고 현실이 들어오는 걸까요?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최초로 진지하게 고민한 인물은 11세기의 이슬람 과학자 이븐 알-하이삼입니다. 알-하젠으로 알려진 알-하이삼의 광학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질문이기에 그 전까지의 다른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두 눈을 감기만 해도 앞을 볼 수 없다는 점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하이삼의 연구도 자연스레 눈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11세기의 이슬람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때 알-하이삼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빛이 사물에 비친 다음
사물에 반사된 모습이 눈을 통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수학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역시 그의 책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룹니다. 외부 현실이 존재하고 그 현실이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본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뇌과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모두 틀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입니다. 물론 실제 세상은 존재하겠죠. 분명 우리 바깥에 무언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인풋이 아니라 우리 뇌의 해석을 거친 결과물, 즉 아웃풋입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천천히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게요. 현실은 모두에게 동일할까요?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동일하게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비슷하게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부터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는 색깔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거의 흑백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강아지나 고양이의 현실이 우리 현실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이른 듯합니다. 그렇다면 곤충들은 어떨까요? 곤충들의 눈은 매우 특이한데 말하자면 그 안에 수백 개의 미니 렌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눈에서는 한 물체마다 수백 개의 카피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닷속 문어의 눈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문어는 매우 영리한 생물이죠. 현존하는 생명체들 가운데 영장류가 가장 똑똑하고 다음으로 돌고래, 그 다음으로 문어가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능이 높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이유는 문어에게 예제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 안에 먹이를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 처음에는 문어가 병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을 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뚜껑을 다시 닫아 문어에게 건네주면 문어는 스스로 그 병을 열죠.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어는 인간의 눈과 매우 유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인간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인간에게 세상은 동일하게 보일까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동장맹이라는 장애를 살펴보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뇌는 그 사물을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여 기억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 사물과 연관된 정보들을 수십 가지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중간 관자 시각 영역이 손상된 환자들의 경우 물체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스냅샷을 찍은 것처럼 불연속적으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체가 특정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서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위치에서 사라지고 다른 위치에서 불쑥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해당 영역이 손상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환자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단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지만 이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LSD와 같은 마약을 사용해도 현실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LSD를 복용하면 갑자기 환청이 들리거나 환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미 자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술에 지나치게 취하기만 해도 현실의 왜곡을 경험하죠. 반드시 뇌가 손상되거나 마약을 복용해야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밤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죠. 바로 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의 전원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잠이 들고 처음에 아주 깊은 잠에 빠지지만 그로부터 30분에서 50분 정도가 지나면 뇌는 다시 잠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뇌의 기능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접어들다가 약 40분이 지나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뇌가 잠에서 완전히 깨는 단계까지 오면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우리 눈동자가 사정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REM 수면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잠을 자는 약 8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가 바로 이 REM 수면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잠들고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총 4-5번의 꿈을 꿉니다. 단지 모든 꿈을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죠. 기억하지 못하는 꿈도 있지만 어떤 꿈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느껴지더라도 꿈을 꾸는 동안만큼은 마치 그 꿈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꿈을 의심하거나 꿈이 허황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꿈을 꾸는 도중에는 의심에 필요한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꿈을 곧이곧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한 것이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자신이 나비가 되어 꽃밭을 노니는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꿈에서 깬 자신이 사람이란 점이 낯설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장자를 따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현실이 꿈은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진짜일까? 이는 상당히 오래된 철학적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 바깥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대담하게도 버클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우리 감각일 뿐이지 세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버클리는 자신의 추론을 더 밀고 나가 존재하는 것은 곧 지각된 것이란 말로 자신의 결론을 요약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예죠. 매트릭스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주인공 네오는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단지 인공지능에 의한 시뮬레이션이란 점을 깨닫습니다. 시뮬레이션 바깥의 세상, 즉 진짜 세상에선 괴이한 용기에 갇혀 인공지능을 위한 배터리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매트릭스에서처럼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구별할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 뇌를 잘 조작하기만 하면 마치 진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가상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일 확률이 10억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 말을 대다수 사람들이 곧 가상현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는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현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머스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가설을 처음 내세운 인물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슈퍼 인텔리전스의 저자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입니다.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나요? 라는 논문에 실린 그의 가설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속성과 그것의 가파른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972년에 출시된 퐁이란 게임을 볼까요? MZ세대는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막대기 2개로 공 하나를 몇 시간 동안 주고받으며 이 게임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50년 만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죠. 따라서 보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고작 50년 만에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면 500년 후에는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까? 아니 5000년 후의 인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을 전공한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만 한다면 500년 또는 5000년 후에는 실제 세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미래 세대는 이 대단한 시뮬레이션 기술로 무엇을 시뮬레이션할까? 그러고 나서 그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이전 세대들을 시뮬레이션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문명은 어떻게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을까? 과거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수많은 과거들은 이미 시뮬레이션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스트롬에 따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뮬레이션과 오리지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리지널은 단 한 개인데 반해 시뮬레이션은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오리지널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곳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또 살아가는 나는 시뮬레이션의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NPC라고 불리는 게임의 보조 캐릭터 같은 역할일까? 플레이어라면 다행이죠. 여러 현실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PC라고 하면 현실은 한층 더 우울할 겁니다. 그럼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안에 정해놓은 파라미터나 코딩에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불가피하게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는 개념, 그리고 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인지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서 살고 있는가, 또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NPC일까, 플레이어일까? 여러 개념들이 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읽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보조적으로 영화 매트릭스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작년에 2021년 8월 개봉일 겁니다. 프리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여기에 NPC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의 얘기들을 리뷰로 함께 했습니다. 3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동물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 하나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알게 되더라도 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현실을 왜곡하는 우리 뇌 안에 강력한 알고리즘 중 하나가 내 것을 더 좋아하라, 내가 가진 것을 더 좋게 판단하라, 이런 명제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상상하기만 해도 대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뇌의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의 하나의 이유는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 뇌 안의 강력한 알고리즘, 바로 편가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가르는 편가르기는 뇌과학적으로 인간이 지닌 일종의 착시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자는 한 가지 명제를 던집니다. 현실은 뇌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뇌가 구성하는 현실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현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AI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요즘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가상 모델, 즉 사람인지 만들어낸 캐릭터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4장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서 꼭 한번 제대로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은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현실과 구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새로운 데이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된 혼합적 다중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현실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했는지도 모릅니다. 5장의 제목은 조금 철학적입니다. 30만 년 동안의 고독. 저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설명하며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목민으로 생활하고
집에 대한 개념도 없이 또 소유한다는 개념도 희미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호모사피엔스가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이다 보니 경험과 기억도 누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호모사피엔스가 수천 수만 명이 같은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자 또 다른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기억과 경험의 누적, 또 전쟁의 등장, 그리고 계급의 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급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졌고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문명이라고 불리는 물질적, 기술적, 문화적 발전은 인류 공동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슬람 문명과 중세 암흑기를 거쳐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러시아 혁명을 지나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 인류의 공동현실은 점점 하나로 통합되고 확장돼 왔습니다. 30만 년 동안의 별 차이 없는 역사의 흐름 속, 그리고 1만 년 동안의 급격한 발전, 그러면서 인터넷 탄생의 이야기로까지 흐름이 전개됩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도 기술의 개발, 인터넷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계속해서 6장은 몸을 가진 인터넷이란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정보가 저렴해지고 현실이 하나로 묶이면 세상이 좋아질까?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지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대부분 거짓이라면, 이 경우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허위 정보를 의미하기에 사회 안에서 지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보가 늘어날수록 사회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44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며 인쇄 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또 책을 통한 교육의 보편화로 인류가 계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리라는 믿음, 이 믿음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쇄기술의 발달에 기여한 기술자들, 책을 집필한 학자들은 진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전파되리라 짐작했지만 실제로 만연해진 건 진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부패에 반대하며 반기를 든 만큼 그들은 교황을 악마로 묘사한 그림들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은 반대로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악마라고 선전했죠. 인쇄 기술에서 일어난 혁명이 진실의 대변인이 아니라 탈진실의 선동자로 쓰인 겁니다. 6장에 118페이지 등장하는 필터 버블과 다중현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겨졌던 부분인데요. 사례 그림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유명 트위터 계정들의 정보 교환,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 성향과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들이죠. 근데 이 사이에 의견 교환하는, 즉 연결된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기들의 그룹 내에서는 정말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이 양측은 정보 교류가 그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인터넷 서비스 생산자가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춰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선호하는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사실 인간의 본성을 잘 반영하기도 하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조사해 판단을 내리기보다 자신의 믿음과 부합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지니는 것을 예로 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선호도에 따른 필터 버블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게 되자 내적인 현실이 가치를 부여받고 거래 대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거래한다는 말일까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당신이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소비자가 아닌 제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생산자는 선호도를 포함한 이용자의 정보, 달리 말해 프라이버시를 가져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음을 들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의 관심사, 즉 내 마음을 서비스 생산자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킨 나에게는 계속 내 욕구와 부합하는 정보들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125페이지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 드디어 메타버스란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다중현실의 성장을 더 크게 가속하는 것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기술의 발전입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현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 21년 10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습니다. 메타버스 회사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을 표출한 거죠. 10,000명이었던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직원을 10,000명 더 늘리고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후속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저커버그의 얘기는 귀 기울일 만합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인터넷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타버스는 체화된 인터넷, 몸을 지닌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단지 보고 들을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정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터넷은 이전의 인터넷과 다릅니다. 몸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인터넷이다. 우리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죠.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를 보면 메타버스 이해가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며 7장 21세기 대항해 시대. 저자는 아날로그 동물인 우리가 디지털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며 매우 중요한 질문에 앞서 뇌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뇌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모든 영장류와 대부분의 포유류는 결정적 시기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 발달 기간을 가지는데 동물마다 이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고 오리의 경우 태어난 다음부터 고작 몇 시간, 고양이의 경우 약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난 뒤 1년, 인간은 10년에서 12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뇌가 경험한 것에 따라 뇌의 하드웨어 대부분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주 발생하는 경험에 사용되는 시냅스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시냅스는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를 발견한 공로로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 그리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에는 4개의 서로 다른 세대들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다음은 X세대. 어린 시절에 주변에 인터넷이 없었지만 성인으로 자라난 다음 비로소 인터넷을 접한 세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밀레니얼 세대 또는 M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디지털 현실과 아날로그 현실을 모두 친근하며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더 이상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할 수 없는 Z세대, G세대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Z세대는 이른바 아이패드 세대로도 불립니다. 어린 시절에 늘 아이패드가 따라다녔죠. 따라서 이전 세대들과 달리 Z세대 아이들은 아날로그 현실에서 실제 사람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기도 전 디지털 현실이나 아바타와 먼저 관계를 쌓습니다. 뇌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편한 곳에 머물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Z세대의 고향이 아날로그 현실이 아닌 디지털 현실, 즉 인터넷이라고 하면 Z세대의 뇌는 인터넷에 최적화되고 있기에 지금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Z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알파 세대의 진정한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닌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현실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지금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고 성장할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저자의 얘기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자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몇 가지 트렌드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렌드는 탈현실화일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탈현실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대상 자체가 대부분 인간의 뇌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뇌 또한 결정적 시기의 경험들을 거치며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가 현실을 구성하는 것만큼이나 현실도 인간의 뇌를 빚어내며 우리 자아를 확장시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메타버스라는 완전한 디지털 현실은 결국 구현될 것입니다. 물론 언제 구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빠르면 20년, 늦어도 50년 안에 이러한 현실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Z세대나 그 다음 세대, 그도 아니라면 그 다음 세대는 디지털 현실이란 새로운 현실로 이주하거나 아날로그 삶과 디지털 삶을 병행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힐 것입니다. 약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해 대부분 시간을 유목민으로 지낸 우리 인류는 약 1만 년 전 정착을 시작하며 역사의 두 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세 번째 장은 1만 년 동안의 문명과 문화를 거친 끝에 디지털 현실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장이자 마지막 장일지도 모릅니다. 1만 년 전 정착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우리는 정착이라는 작은 변화가 문명, 과학기술, 종교와 전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현실을 향해 또 한 번 새롭고 거대한 여정을 떠나게 된 호모사피엔스. 이 여정의 끝에서 인류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새로운 장막 너머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뒤얽힌 가운데 그 장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뇌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구조를 깨닫게 된 점이 신선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본다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정의하기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사실 헬라어에도 본다는 뜻의 단어가 4가지나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호라오. 이 4가지 단어 모두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만큼 본다는 것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뇌를 통해 세상을 본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JT 북클럽. 오늘은 동아시아 출판 김대식 박사 저서 메타버스 사피엔스 리뷰로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